데는 관세를 지금 20% 트럼프가 관세 장벽을 높여갖고 그러는데 홍콩 거의 제가 알기로는 무관세로 관세 굉장히 우대를 받고 물건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홍콩을 통해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역 중개상인 것도 중요하지만 아시아의 금융 허브예요. 금융 허브라는 데는 내가 금융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홍콩의 출입국부터 제한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법이 미국에서 그 규제를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돈을 내가 홍콩에 지산을 놓고 거기다가 무역 대금을 3자 중개를 했을 때 잘못하다 이 돈이 동결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빼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홍콩에 있는 자금, 금융권에 있는 자금들이 상당 금액이 벌써 절로 싱가포르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아예 이제 거처를 캐나다로 옮긴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이런 대책이나 진단을 지금 나와야 된다라는 진단을 해준 사람이 없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MB 때 아마 우리 서울을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때 돈 무지 쓰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참 무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었는데 금융 허브라는 거는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금융 허브가 돼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3자 무역이나 3자 금융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편하고 내가 돈을 쉽게 빼내올 수 있고 금융 거래가 편해야 돼요. 그거는 남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그게 되는 것이 금융 허브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해갖고 금융 허브가 되겠다고 해서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돈만 쓰고 그냥 헛발질만 뚝딱 했는데 요번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사를 했는지 누가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홍콩에 있는 금융업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너 그러면 서울로 올래? 금융 있는 그 지점을 서울로 옮길래? 거의 대부분 노예요. 그러면 서울이라는 도시가 아무리 뭐 국제 우리가 도시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있는 제3국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직은 서울이 금융 허브로서 금융 거래나 무역 거래를 하기에 편리한 인프라나 노하우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대표님은 저기 옛날에 홍콩하고도 많이 거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거래하신다, 뭐 사업기관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요량이십니까? 빼이실 겁니까? 지리적인 그 이점을 버릴 수는 없거든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 들어가는 관문인데 과연 완전히는 못 뺄 겁니다. 완전히. 이제 미국도 일종의 뭐 위협적인 발언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기 뭐 보니까 상당히 세게 이렇게 글쎄.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했고. 지금 홍콩은 사실은 관세 제도라기보다는 거래세 비슷해요. 들어갈 때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라면 4%일 겁니다. 들어갈 때 4%, 나올 때 4%만 내면 관세고 뭐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가세고 뭐고 그냥 수출입을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들어갈 때 4%, 나갈 때 4%만 내면 그냥 전혀 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좋은 무역하기 좋은 환경이었네요. 그러니까 거래하기는 아주 뭐 좋고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한동안 중국과 거래가 없을 때 중국하고 서로 국교가 맺어지기 전에도 사실 홍콩을 통해서 많이 들락날락했죠. 그랬구나. 홍콩에 그런 유리한 점이 있는데 미국이 강압을 하면 글쎄 미국 때문에 홍콩을 포기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여러 나라가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금융 이제 밖으로 나간다 이거고 나머지 이제 그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남아 있을 것이다. 뭔가 하여간 물건 들락날락 돈은 뭐 다른 얘기니까. 돈은 다른 얘기니까. 대만하고 홍콩, 중국을 들어가는 창구가 홍콩, 대만, 싱가포르이 있는데 그렇죠. 일국 양제의 싱가포르에다가는 뭐라고 얘기를 못해. 그 지냈다. 그건 말레이시아 원래 그 땅이었으니까. 일국 양제, 대만은 모르지만 홍콩 같은데 일국 양제를 포기한 거죠 이미.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일부가 이제 돼버린 거죠. 근데 미국하고 이 전쟁을 하는데 지금 싱가포르나 대만을 통해서 홍콩이 사실 그동안 이제 중국을 통한 3자 무역 거래가 가장 많았죠. 이따 그러면 홍콩이 저렇게 리스키한데
거기다가 그걸 왜 둬야겠어요? 그러면 트레이딩이 빠지면은 금융도 같이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제가 볼 땐 그 홍콩의 그 아시아 금융 허브로 갖고 있던 기능은 상당 부분 싱가포르로 이관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겠네요. 참 걱정입니다. 한국은 참 무역 경제 용어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오늘 지난 방송이 이어가지고 네. 그 국세청이 이제 그 증세 효율성이란 말 합니다. 네. 증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네. 각종 사업자들에게 이런 의무를 니네들이 이행을 해라. 그런 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사업용 계좌제도 사용 의무가 있어요. 사업용 계좌제도가 뭔지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대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영어로 비즈니스 어카운트입니다. 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사업용 계좌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 OECD는 예. Tax Transparency by Banks 예. 구호를 내세우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네. 은행 거래를 통해서 조세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사업용 계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당연히 가정생활이나 사생활이 없으니까 법인이 개설한 통장은 무조건 사업용 계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용 계좌는 이제 개인에게 가정생활도 있고 사생활도 있고 구별이 잘 안 되는 이런 경우에 개인에게 사업용 계좌가 적용이 될 건데 예.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 입출금 거래를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용 계좌는 모든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발급받았을 경우에 예.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 개설, 변경 또는 추가 신고를 하고 신고서에 통장 사본을 첨부해서 신고합니다. 예.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기간 동안 수입 금액의 0.5% 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 대금의 합계액의 0.5%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국세청에 납부해야 됩니다. 상당히 많네요, 금액이. 네.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사업용 계좌 의무자가 예.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 가산세 부담 외에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위험이 높습니다. 모든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 대상자이고 당연히 사업용 계좌는 복수 발급도 가능합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복식부기 의무자는 모든 입출금 거래를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는 건 없나요? 예외 규정이 굉장히 법에 일고된 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걸 보면 사업용 계좌 거래 대상 외에 거래를 했을 경우 현금을 줬다. 예. 우표값을 현금 주고 샀다. 예. 이랬을 때는 별도의 건별 명세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예외적으로 처리해 주는 거는 불법 처리 외국인한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을 어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어음으로 매입 채무를 변제한 경우. 예.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 이런 거 현금 지급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영수증. 이나 신용카드, 적격증빙을 발급받은 경우 이런 경우들은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해당 카드 사용 내력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용하는 법인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결제 통장을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연계시키면 매우 편리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인 경우에 카드 매출 대금 입금 계좌도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와 연계해두면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사업자 신용카드 제도가 도입될 때 일부 은행이 상당히 많은 사업자 신용카드를 유치한 경우가 있어 소개드리자면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접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직원 회식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 회식비에 포함된 부가세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카드로 식사 비용을 결제했을 때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기 사업장에서 음식점까지의 거리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자동 회계 처리를 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사업자 신용카드입니다. 얘기입니다.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류 판매 소매상은 주류 구매 카드라고 하는 현금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주류 도매상은 주류 ERP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모바일 단말기로 주류 판매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주류 구매 카드는 약 50만 장 이상 발급돼 있다고 합니다. 50만 꽤 많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원래 사업용 계좌를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 체제에서 사업을 하는데 누가 뭐 이걸 결제 방식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근데 사업용 계좌를 써라, 사업자 신용카드를 써라, 그 다음에 주주결제를 써라, 주주결제 카드를 써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런 이제 사업용 계좌나 사업자 신용카드 말고 법으로 강제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카드를 결제 방식을 채택해라 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IMF 우리 금융위기 발생했을 때 우리 금모으기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일부 악독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거액의 부가가치세 포탈을 정부로부터 돈 받고 키워본 거예요?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죠. 받아요? 그럼 매출세액은 정부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아먹고 매출세액은 신고를 안 하고 날라버리는 거죠. 아니 옛날에 금이랑 그래서 그 당시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였냐면 지금 한 80조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 한 40조 정도 됐었어요. 우리 전체 1년 동안의 징수액이 전체 금액이 40조요? 40조인데 네. 4조 원을 포탈을 했어요. 와, 10분의 1을 했네. 네. 그 당시에 종로에 있던 금빵들, 도매상들 뭐 엄청나게 구속이 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국세청에서 그때 세법을 바꿔가지고 이런 부가가치세 포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금사업자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제도를 도입했어요. 금사업자는 따로? 그러니까 그 종로에는 금빵, 금을 팔고 하는 할 수 있는 금 소매상들은 전부 이거를 그래서 전용 단말기를 설치하고 금거래 카드 가지고만 금거래는 결제하도록 강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금 가지고 부가세 포탈이 불가능해지니까 동스크랩, 우리 폐 동선이죠. 이거 가지고 부가가치세 포탈하다가 요것도 동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제도가 생겼어요. 요 조세 포탈 범들이에요, 조직적으로. 이게 돈을 엄청나게 벌거든요. 엄청나게. 바지사장 몇 고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10% 남기기 힘든데 10%를 띄어먹는다면 어마어마하죠. 현금으로 10%고 띄어먹는다는 게 돈이 3천억에 10%면 300억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딱 보름 걸려요, 보름. 고철 스크랩을 가지고 부가가치세 포탈을 했어요. 국세청이 1년에 한 번씩 토론회를 열어요. 부가가치세 제도에 허점이 있어요. 납세자와 담세자라는 말을 하는. 세금을 실제 부담하는 사람과 국세청에다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거죠. 내가 음식점에다가 부가가치세 내가 돈을 냈어요. 그렇죠. 사실은 내가 돈을 국세청에 내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자가 대리, 소비자를 대신해서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빠지거나 바지 사장인 경우에는 내빼버리는 거죠. 이거 도망가 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부가가치세 포탈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저는 모든 사업자들한테 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제도를 주장하자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 룸사롱까지만 요걸 적용하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매입자 납부 제도라는 게 산 사람들이 내자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흥주점까지 이 제도가, 그러니까 이제 금거래, 동스크랩, 철스크랩, 룸사롱까지 이제 이 제도가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부가가치세 텍스 갭이란 말이 있어요. 텍스 갭이라는 건 뭐냐면 당연히 국세청이 걷어야 할 세금에서
실제 징수액을 뺀 겁니다. 예. 그럼 거기 텍스 개입인데 텍스 개입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원초적으로 세원을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마약 거래라든지 이런 경우는 할 수가 없죠, 근본적으로. 그렇지만 아까 신용카드를 결제를 받았다. 소비자한테 음식값을 결제를 받았거든요. 이건 이미 세금 계산서가 띄워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세금 계산서가 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서 부가가치세를 고의적으로 포탈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는 경우. 요거는 굉장히 늘어났을 거예요. 이 중에 이제 상당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용카드 가맹점, 음식점들 이런 데들입니다. 슈퍼마켓 이런 데들이 중간에 고객들한테 분명히 부가가치세는 받았는데 폐업을 해버렸다. 그럼 불가피하게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국세체납자가 되면 요번에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1,000만 원 지금 요번에 대출 받을 거 그것도 못 받았죠. 네, 못 받죠.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부가가치세법상의 허점을 이용해서 조세를 고의적으로 포탈하는 경우 또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음에도 어쩔 수 없이 부가가치세 징수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되죠.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 감사합니다. 그때 이렇게 네. 좀 내용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좀 다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좋죠. 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